누구나 내 집 마련하는 그날까지 서기열의 집터뷰. 오늘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 25년째 활동하고 계시는 최광석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임대차 3법, 사실 작년에 이제 3법 모두가 다 통과가 되고 시행이 되면서 네. 굉장히 다양한 이슈들이 막 불거졌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당연히 이 법조계에서도 분쟁이 좀 많고 네. 사건 의뢰 같은 게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네. 요즘 임대차 3법 관련해서 좀 어떤 좀 트렌드들이 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우선 뭐 임대차 3법이 뭔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주택 그 계약 갱신 요구권 네. 있고요. 그다음에 전월세 상한제 그게 있고요. 그다음에 전월세 신고제.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임대차 세 3법이라고 가지죠. 하는데 주택 임대차 보호법 거기에 갱신 요구권과 전월세 상한제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이라고 네. 거기에는 이제 전월세 신고제가 들어가서 그 마지막에 이제 전월세 신고제가 최근에 시행돼 가지고 그렇게 지금 법이 이제 시행되고 그렇죠. 있습니다. 근데 제일 이제 3법 중에서 분쟁이 많은 부분이 당연히 갱신요구권 부분이거든요. 갱신 요구권. 예, 갱신청구권. 예, 그런데 그게 지금 시행한 지가 이제 1년 반이 넘어가네요, 벌써.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실제로 그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자, 그렇죠. 대상 계약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분쟁이 실제로 굉장히 많습니다. 나머지 뭐 얼마 올린다라고 하고 신고하고 하는 부분은 법적인 분쟁으로 조금 연결되기는 아직은 좀 힘들지만 계약갱신 요구권은 실제로 나가느냐 더 연장하느냐 이게 그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소송으로도 많이 연관되고 있죠.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뭐 시세가 워낙 많이 오르다 보니까 그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을 하겠다 세입자가 하면은 집주인 입장에서는 지금 내가 이분들을 내보내면 내가 훨씬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가 있는데 네. 내보내고 싶은 느낌이 좀 생각이 있을 텐데 있잖아요. 네. 근데 이분들은 또 쓰겠다 기존 세입자 쓰겠다 하면 법으로 보장된 권리니까 또 막을 수 없는 거고. 근데 네. 또 그걸 피하는 뭐 다양한 방법들도 있다 그래가지고 또 굉장히 서로 분쟁들이 좀 있다라는 얘기들 많이 들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그런 차원에서 좀 분쟁들이 좀 많다. 계약갱신 청구권 관련된 게 좀 많군요. 네, 법이 기본적으로 이제 이게 조금 아직은 좀 불완전하다 그럴까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네. 사실 뭐 입법 취지는 뭐 저는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택이라는 게 이제 최소 임대차 기간이 2년이고 그다음에 그 2년 되면은 어쨌든 그 임대인 동의를 받지 못하면 그냥 나가야 되는 그렇죠. 상황이라 조금 임차인 입장에서는 뭐 기간이 좀 짧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2년 정도를 더 주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제 법이 마련된 거기 때문에 저는 입법 취지에는 이제 공감을 하는데 그 무조건 2년을 주자라고 하지 못하고 예외 사유를 좀 이제 두게 되면서 네. 그 예외 사유를 두고 이제 분쟁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법에서는 예외 사유가 뭐 7, 8가지 이렇게 해서 두고 있는데 네. 가장 지금 대표적인 그 예외라고 하면은 그 임대인의 실거주입니다. 그렇죠. 임대인 본인이나 네. 뭐 직계 가족들이 거기에 이제 실거주하게 들어가겠다. 되면은 이제 계약갱신 요건 행사할 수 없는 나가야 되는 이런 상태가 생기는데 그 실거주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갱신 요건이 안 되고 나가야 되지만 네. 내가 팔겠다라고 하는 거 그거는 또 예외 사유가 또 안 돼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아까 지금 그 말씀하셨듯이 건물주가 실제로 뭐 그 이익을 노리고 이 사람을 내보내고 다른 사람을 들이게 되면은 상당히 보증금을 높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익을 노리고 그렇게 그 내보내기도 하지만 이익보다는 또 처분해야 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매각. 네. 예. 사정상 이게 뭐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 세금 문제 있죠. 이런 부분 네, 때문에. 네. 뭐 다주택자 중과 때리니까 이거라도 빨리 처분해야겠다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 예. 계실 테고. 예. 근데 이제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세입자들 갱신요구권 때문에 장애물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나는 팔고 싶은데 실제로는 그 들어가 살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게 이제 내보내고 매각하고 더 높은 가격에
매각할 수 있고 이런 게 성사가 된다는 거죠 보통. 더 높은 가격이든 하여튼 지금 처분해야 세무적으로 좀 그렇죠. 그 불이익을 안 입는 이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깔끔해지니까. 예. 그래서 구조적으로 이제 임대인의 어떤 그 예외 사유, 임대인이 갱신 요구권을 안 받아줄 수 있는 예외 사유를 실거주 이런 부분으로 다 한정하고 있어서 그게 이제 분쟁거리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좀 어느 정도나 이런 소송들이 좀 늘어났다고 볼 수 있어요. 일단 통계는 아직은 뭐 잡을 수는 없는데요. 네. 그게 우리가 변호사로서 이제 상담을 해보면 네. 아주 많은 그 상담 건수, 네. 상담 건수가 굉장히 많다. 이게 특히 이제 작년 같으면은 임대차 보증금이 굉장히 그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임대인은 내보내고 싶어하고 임차인은 반대로 이제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고 싶어하는 그렇죠. 그런 그 충돌이 강하게 일어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뭐 상담하고 소송하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많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소송이 참 많은 편입니다. 그뭐 최근 사례 중에 좀 소개해줄 만한 사례가 좀 있을까요? 좀 극적인 거라든지 되게 센 거라든지. 일단 이런 이제 그 아까 이제 법이 좀 불완전하다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 임대인이 기본적으로는 이제 임차인의 그 갱신 요구권을 받아줘야 되는데 그렇죠. 예외적으로 실거주 몇 가지 더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실거주하는 경우에는 안 받아줘도 된다라고 해서 예외를 뒀잖아요. 네. 그런데 세입자는 그 임대인의 집주인의 실거주하겠다는 부분을 못 믿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전에 뭐 판다는 말도 있고 뭐 세입자 더 드리면은 뭐 보증금을 얼마 더 받을 수 있는데 하는 그런 말들도 있고 해서 그렇죠. 이 사람이 표면적으로는 실거주 한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나를 내보내고 그 다른 사람 들이거나 팔거나 그렇게 할 것 같다. 그런 의심할 수 있는 정황들이 있었겠죠. 아마.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하다 보면 그런 게 생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는 그 안 나가고 버티면서 임대인이 명도 소송을 하는. 결국은 나가라. 내가 실거주 하려고 그러는데 왜 저기 안 비켜주냐 이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명도 소송이 벌어지게 되면은 주인이 실거주한다라고 하는 그 입증의 책임을 누가 부담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최근에 실무상으로 많이 문제가 됐었습니다. 원칙적으로 누가 부담을 본인이 해야 되는 건가요? 집주인이?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논란거리가 될 수 있는 이슈인데 이게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기보다 제가 이론적으로 네. 한번 이제 설명을 좀 해보면 원래 갱신 요구권은 보장해 줘야 되지만 네. 예외적으로 그 건물주가 실거주하겠다라고 하면은 그 안 받아주는 어떻게 보면 갱신 청구권의 예외 사유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소송법적으로는 예외 사유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 책임을 갖고 들어돼 있거든요. 내가 실거주 할 거야. 그러니까 너 나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걸 실거주를 주장하고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 책임을 부담하도록 그렇죠. 하는 것이 민사소송법의 가장 입증 기본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도 그렇게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죠. 저도 그냥 그렇게 상식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거주 할 거야라고 하는 부분이 장래 계획인 거예요, 그냥. 문제는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예를 들면 우리 서 기자님한테 제가 뭐 돈을 빌려줬는데 돈 안 갚는단 말입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채무자를 만들어서. 그런데 돈 갚아 이러면서 그 대여금 소송을 만약 했지 않습니까? 그럼 판사가 그거를 그 재판을 할 때 네가 과거에 돈을 빌렸구나라고 하는 과거의 사실을 가지고 증거를 보고 판단을 하는 그렇죠. 그런 게 재판인데 이거는 지금 법 자체가 내가 실거주 할 거야라고 하는 미래의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재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네요. 이게 그러니까 발생한 행위나 사건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 상황에 대해서 그걸 근거로 제시하면서 나가줘. 판결을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나가줘 하는데 판사가 실거주 할 거야라고 하는 미래의 그 부분을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네요. 어려워요. 그래서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입증의 한계인 거죠. 내가 실거주 한다는데 왜 뭘 가지고 내가 어떻게 입증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민사소송법의 입증의 원칙과
그다음에 실제 입증할 수 있는 할 수 없는 한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충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한계 때문에 과연 실거주 한다라고 하는 입증을 누가 해야 되는지라는 부분이 실무상으로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는데 네. 최근에 이제 하급심 판례들을 쭉 보면은 네. 그 입증은 임차인이 해야 된다라고 해서 임차인이 다시 말하면 집주인이 실거주 안 한다라고 하는 부분. 말로는 실거주하겠다고 하지만 알고 보면 실거주 안 할 거라고 생각되는 그런 증거들을 제시를 해야 된다. 그렇죠. 판사를 납득시킬 수 있는 우리가 입증이라고 하는 건 확신이라고 하거든요. 판사가 확신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증거를 임차인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쪽으로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 임차인 입장에 좀 힘들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불리하죠. 이 정보 비대칭이나 사실 이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하고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임대인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임차인이 그렇지 않다고 이거를 반박할 수 있는 증거를 찾아와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그렇죠. 이 사람 계속 숨길 텐데 이걸 어떻게 다 찾을 수 그렇죠. 있을까요? 자기가 나가지 않으면은 나가서 임대인이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하는 그 뒷문제까지 보지 않으면은 판단할 수가 어렵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런 실무 지금 관행 판례에 따른 판례 경향에 따르면 세입자는 일단은 좀 비워줘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나가서 이제 임대인이 실제로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에 따라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그런 구조로 지금 실무 경향이 가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예. 이런 법의 논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결과적으로는 임차인이 일단 나간 다음에 임대인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 실제로 들어와서 사는지 안 사는지를 확인해서 네. 소송을 해야 된다. 네, 네. 이런 상황이군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판례들이 이제 쌓이기 전에는 세입자들이 많이 물어요. 이게 아무래도 그동안에 그 협상했던 걸로 봐서는 임대인이 그 실거주하겠다는 부분을 거짓말 갖고 딴 목적이 있는 것 같다. 그렇죠. 근데 내가 이게 내가 안 비켜주면 건물주가 명도소송을 할 텐데 내가 입증 책임을 누가 부담하느냐. 임차인들이 되게 궁금해했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재판은 그 패소하게 되면은 소송 비용을 다 물게 돼 있단 맞아요. 말입니다. 뭐 인지대 그다음에 상대방 변호사 비용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수백만 원씩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게 괜스리 재판했다가 뭐 상대방 변호사 비용 물고 손해 입을 바에는 그냥 나가고 싶어 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게 조금 불분명했는데 지금 판례 경향들로 봐서는 세입자들 입장에서는 확실한 뭔가 증거가 없다 그러면은 일단은 비워줄 수밖에 없는 재판한다는 게 조금 모험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네요. 그럼 이게 세입자 입장에서는 실익이 있는 걸지 이게 어떻게 좀 접근을 해야 맞을지 좀 그런 게 좀 궁금하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너무 많은 부담을 졌을 경우에는 부담을 크게 받을 수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게 과연 실익이 있을까? 그리고 만약에 제대로 이기려면은 어떤 방식을 취하는 게 좋을 것인가? 좀 궁금합니다. 어쨌든 이게 어떤 법적인 분쟁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다 경제적인 어떤 그렇죠. 문제, 경제적인 다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건물주가 이제 뭐 실거주할 생각이 없으면서 세입자를 내보내는 이유는 어쨌든 다 돈 때문이에요. 그 다른 세입자한테 보증금 더 받거나 아니면 자기가 팔아서 그 경제적으로 조금 더 좋은 판단, 결정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거짓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가가 따르게 돼 있단 말입니다. 법이 만들어짐으로써. 네. 그러니까 만약에 들어오겠다라고 해서 내보냈는데 안 들어오게 되면은 세입자가 바로 소송할 수 있는. 그다음에 이 소송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적인 뒷받침. 예를 들어서 이제 제일 대표적인 게 그 나간 세입자가 이 자기가 그동안 살았던 그 집에 그 전입 신고 내역을 조사할 수 있도록 밝힐 수 있도록 파악할 수 있도록 법이 허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집주인이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라고 하는 부분을 파악하기 위해서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이제 제도가 마련돼 있기 때문에 임대인으로서는 어쨌든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세입자가 소송하게 되면은 내가 얼마의 손해배상을 물 수 있는데 과연 이게 무리해서까지 거짓말해서까지 내보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법이 이제 충분히 의미가 있긴 한데 네.
불완전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좀 교차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궁금한 게 그러면은 이 임차인과 임대인이 소송을 해서 만약에 보통의 경우 뭐 변호사비는 어느 정도 되고 그리고 졌을 경우에 뭔가 물어야 되는 손해배상 이런 정도는 어느 정도 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고 이걸까지 감안을 해서 소송을 제기해야 될지 그 어느 정도 될까요? 일단 그 뭐 이제 이게 그 우리가 갱신 요구권 네. 부분에 좀 집중해서 이야기하자 그러면 네. 세입자가 나가야 되는데 그 갱신 요건을 행사할 수 없어서 다시 말하면 집주인이 실거주 할 예정이라 그냥 나가줘야 비워줘야 되는데 비워주지 않고 그 버팀으로써 만약에 그 명도 기간이 1년이 늘어났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1년이 지연됨으로써 뭐 임대인이 입은 손해 예를 들면 뭐 그게 뭐가 있을까요? 근데 그런 손해를 청구할 수가 있을 텐데. 아니 월세라면 월세 1년치 뭐 이런 식으로요. 근데 이제 맞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 맞긴 하지만 그게 이 집에 들어가고 가지 않고 다른 집에 있음으로써 들였던 비용을 다 청구하기는 또 어려워요. 더 좋은 여건에서 뭐 예를 들면 호텔 생활했다. 네. 하루에 뭐 30만 원씩 하는 네, 네. 그런 호텔비를 다 물어라 이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여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1년이 지연됨으로써 입은 손해를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입증이 상당히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손해배상 청구는 사실상 좀 어렵다고 보고요. 그래서 우리가 재판 패소에 따른 비용은 대부분 다 소송하는데 들어간 인지대, 법원에 내는 인지대, 그 다음에 선임했던 변호사 비용 이런 정도가 되는데 그 아파트 가격이나 이런 부분에 따라 차이가 좀 있죠. 그런데 요즘은 그 소송 비용을 인정해 주는 한도가 좀 늘어가지고 한 500만 원 전후가 돼요. 만약 졌을 경우에 예. 물어줘야 상대방한테 물어줘야 되는 한 500만 원 전후. 내외가 된다. 네네.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이 좀 낮은 데는 한 2, 300. 예. 그다음에 조금 아파트 가격이 그 큰 뭐 15억 이상이다. 예, 이런 데는 한 7, 800 어. 이렇게까지 가니까 굉장히 임차인 입장에서는 부담인 거죠. 그렇네요. 그 되게 잘 따져보고 해야겠네요. 확실한 뭔가 있을 때 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게 우리가 갱신 요구권의 분쟁이라고 하는 것이 저기 기존에 5억인데 집주인이 지금 밖에 다른 데 가면은 비슷한 여건에서 한 7억을 내가 물어야 된다라고 해서 2억의 손해, 2억의 부담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꼭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임대차는 보증금을 돌려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죠. 2억 상당의 이자 정도거든요. 결국은 월세를 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여기 집에 더 머물면서 얻을 수 있는 월세 상당의 이자가 이익이 어느 정도인지 하는 부분을 따지고 그다음에 혹시 재판에 패소해가지고 이거 한 500만 원 물게 되면은 그거하고 과연 균형이 맞는지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하셔야 됩니다. 잘 따져서 소송을 제기할지 안 할지를 네. 좀 결정해야 되겠네요. 네네. 그리고 증거도 확실히 확보를 하셔야 될 테고. 하셔야 되고. 네. 그럼 집주인 입장, 아까 세입자 입장에서 얘기했던 집주인 입장에서는 좀 이런 분쟁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려면 어떤 부분들을 좀 주의해야 될까요? 어쨌든 법이 지금 이제 없던 법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임대차 보호법, 주택임대차 보호법, 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이렇게 임대차 보호법이라고 라고 제목으로 만들어진 법들은 세입자를 보호하는 데 취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건물주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내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저 세입자 편을 드는 법이 만들어졌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하고 좀 경각심을 가지셔야 돼요. 예전에 우리가 갑질한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네. 건물주로서 뭐 주거용이든 뭐 상업용이든 영업용이든 간에 갑질하는 임대인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법이 지금 만들어짐으로써 그 건물주의 갑질을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도록 법이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니까 건물주로서는 상당히 주의해야 되고 옛날처럼 해서는 안 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지금 갱신요건 관련해서도 네. 그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실거주 하겠다라고 해서 내보내는데 실제로는 그 이제 예를 들면 계약 만기 6개월 남겨놓고부터 이제 그런 갱신 요건 행사하고 네네. 못하고 뭐 이런 것들이 얘기가 그렇죠.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뭐 보증금 올려주면은 더 있을 수 있다든지 지금 시세가 얼마인데 너 얼마 더 내라든지 또 내가 판다든지 이런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그 행동들 이런 부분들은 좀 되게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그 기본적으로 이제 임차인의 오해를 살 수가 있고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또 잘못하면 패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임대인으로서는 상당히 주의하셔야죠. 그렇군요. 그리고 좀 중재로 가는 경우도 좀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중재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이게 아까 제가 불완전하다 또 입증 책임 이런 부분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건물주는 실거주하겠다라고 이렇게 계획적으로 계획성 이야기를 하는데 세입자는 못 믿겠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그 분쟁의 그 소지가 많을 수밖에 없고 따라서 재판보다는 판결보다는 중재가 더 맞는 경우가 있어요. 이해 당사자 간에 이런 것도 조율해주는 중재로 많이 간다는 거죠. 그렇죠. 서로 들어봐서 이해를 납득을 시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뭐 우리가 그 각 그 시도 이런 데 보면은 그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 이런 데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도 지금 그 갱신요건 관련된 분쟁 중재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게 2년 살고 그다음에 갱신 청구권을 한번 사용을 해서 4년이 됐으면 그때는 뭐 계약이 서로 조건에 맞지 않으면 그때는 나가는 게 맞는 건가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사실 이 법이 시행된 게 지금 딱 그래서 처음 쓰신 분들이 아마 올 8월 이쯤 되면은 이제 딱 끝나갈 가능성이 높고 네, 그때 네, 되면 또 다른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올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법은 그 법 뭐 시행 이후에 계약한 그런 분들이라기보다는 기존에 있던 그렇죠, 세입자들도 그렇죠. 이제 보호가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법이 1년 반 전에 이제 시행되면서 계속 지금 이제 누적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갱신 요건 행사가. 네. 알겠습니다. 참 법의 취지는 좋은데 또 이렇게 약간 불안전하다 보니까 분쟁들이 좀 많이 생기고 있는 상황인 것 같네요. 네. 이런 부분 좀 합리적으로 좀 해결할 수 있게 네. 그리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우리 변호사님께 한번 상담도 한번 해보시고. 네. 뭐 이렇게 법도 하면 법도 지금 이제 그 처음부터 완전한 법이 또 네.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들은 시행착오에 따라서 법도 계속 개정돼 나갈 그럴 또 좀 보완이 되고. 네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최광숙 변호사님 모시고 임대차 3법 그리고 각종 그와 관련된 분쟁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